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좀 새로운 방으로 들어와 봤고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봄의 멜로디입니다. 네, 봄의 멜로디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자주 들어가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김수영 씨 블로그예요. 네, 김수영의 꿈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예, 지금 나오네요. 일부가 나오죠. 그 김수영 씨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무려 83가지 이제는 73가지 꿈 리스트를 해놓고요. 그 가운데 지금 벌써 37가지 꿈을 성공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끔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극을 막 받아와요. 그러면 엑셀을 탁 열어놓고 막 내 꿈을 치죠. 중국어를 배우겠어. 수영을 다 배우겠어. 막 이렇게 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정말 50가지는커녕 30가지도 꿈을 못 적겠고요. 또 하나는 그거 적어놓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자극을 받고 오는데 선생님이 오늘 하려는 얘기는 저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37번째 꿈인가요? 그 꿈은 바로 엄마 아빠를 여행시켜 드리는 거였다. 그걸 이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일 괴롭혀 드릴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네. 온갖 짜증 다 낼 테고요. 상전노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꿈 리스트를 적는다면 여러분 내 꿈만 적으면 정말 30가지, 40가지도 적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한 꿈, 그리고 동생을 위한 꿈, 언니를 위한 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꿈,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위한 꿈, 이런 것도 한번 다 이렇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네. 오늘 3강의 주제는 여러분 사회계약설입니다. 많이 들어봤네. 그쵸. 1강의 국가 성립이론 5번째, 가장 중요한 거 사회계약설이라서 따로 떼서 여러분 3강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계약설, 국가 성립이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성립이론인데 국가는 왜 생겼을까? 어떻게 생긴 거지? 그걸 사회계약설로 풀어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할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네, 짠. 네, 장난감 같죠, 여러분? 네, 근데 이거 장난감이 아니라 일본에서 3월에 있었던 대지진 후의 모습입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많죠. 무려 저 일본 대지진으로 15,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재산 피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실종된 사람만 4,000여 명,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거. 저 대지진으로. 여러분, 또 보시죠. 네. 넘겨지나요? 네. 연평도 대지진이래. 연평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연평도 사건은, 저기 사진 보이시죠? 북측이 도발을 한 것인데, 민간인이 2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이 사망을 했던 경우는 저 연평도 사건이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긴장인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고,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리고 외적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침입, 공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 어떤 무리의 공격 앞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 성립이론, 사회계약설, 이 얘기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강이고요. 여러분 교재는 15페이지입니다. 제목 사회계약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국가 성립이론 가운데 사회계약설을 배우기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2강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2강의 여러분 강의 주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정치와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주제 정치와 정치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의 의미를 좁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넓게 보기도 했습니다. 좁게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일,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일, 넓게 보면 이해관계의 대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해서 어떤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좁게 보는 것을 우리는 국가현상설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고요. 넓게 보는 것을 집단현상설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 권력이었죠. 정치 권력의 의미 그리고 특징을 보았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특징 하나, 사회 구성 전체에게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권력이 지금 어디 있던지 간에 소재와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거 하나, 이렇게 특징 말씀드렸었고요.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었죠. 이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등장해야 하고 정말 좋은 법, 정의로운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사회계약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설 바로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 하나죠.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을 정의해보면 사회계약설, 국가는 개인들이 계약해줘서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이론. 국가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요, 여러분, 계약서 쓰다 할 때 그 계약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국가가 필요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이건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가상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를 국가라고 보고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사회계약설의 대전제, 혹은 공통점 등등 사회계약설을 홉스, 로크, 루소 공부하기에 앞서서 볼 점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사실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별표를 그릴 이유가 없어요. 다 별표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홉스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로크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차근차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을 살펴보는 거라면 이 사회계약론자 3명,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각각의 학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 각각의 학자의 주장, 사상을 비교해 보는 거죠. 차이점을 한번 보는 거죠. 비교해 보는 것.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교재에 보세요. 15페이지 제일 위에 재밌는 정치 딱 아래 보면 수능에 나올 그 주제, 사회계약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능에 단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 할 것 없이, 교육청 모의고사 할 것 없이 빠진 적이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점은 바로 사회계약설의 기본 전제 공통점하고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사회계약설을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회계약설 반드시 나오는 이 주제를 공부하는 1단계는 이야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리고 기본 문제 통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고, 자, 선생님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회계약설 공부하는 거 첫 번째 스토리 기억한다. 선생님이 스토리 말씀드릴 거예요. 네. 두 번째 각각의 사상가의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를 기억한다. 이걸로 사실은 다 안 돼요. 이 사회계약설 문제는 어려워져서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세 번째는 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 통해서 고난이도 선지를 분석해야 돼요. 선지 분석까지 가야지 여러분 이 교재에 있는 몇 페이지죠? 평가 문제로 확인하기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23페이지에 있는 그런 평가원 문제들을 이 고난이도 선지 분석한 이후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선생님이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키워드를 제시할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사회계약설의 대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국가 성립이론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개인들이 계약해줘서. 국가 성립이론 중에 한 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없던 매점이 생겼어요. 매점이 생긴 이유가 뭘까? 알아보려면 매점이 생기기 전에 도대체 어땠길래? 매점이 생기기 전에 애들은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피골이 상접하고, 매점이 생기기 이전에 어떻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점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국가는 왜 갑자기 생긴 건데? 국가를 왜 생기자고 계약한 건데? 도대체 그 전에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어땠길래? 거기서부터 간다라는 겁니다. 네,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어땠길래? 자, 볼게요. 그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생겨날 그때부터 국가라는 것이 탁 생겨서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국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국가가 생겼는데, 이게 국가 상태. 국가가 생겼는데, 이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계약설에서는 이 국가가 생긴 이 시점이 바로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국가 왜 생겼니?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어땠길래? 그거 보자고 했죠, 여러분.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사회계약설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연을 수풀이 우거지고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 상태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법적, 어떤 제도적인 구속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연 상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국가의 정의 앞에서 했잖아요. 국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강제력이었죠. 그럼 보세요. 국가 상태 이전의 상태에서는 강제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연 상태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자연 상태는 강제력이 없는 상태예요. 법적, 제도적 구속이 없는 상태, 어렵게 썼지만 강제력이 없는 상태. 따라서 세금을 누가 거두지도 않고요. 도둑질하러 들어가도 누가 처벌하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라는 겁니다. 법적, 제도적 구속이 없으면, 강제력이 없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국가 상태가 아니면 이 자연 상태는, 자연 상태가 좋았으면 뭐하러 국가 상태로 변했겠어요. 자연 상태가 불안전하니까 국가 상태로 변했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 오프닝에서 봤던 사진 기억나시죠?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기억나시죠? 민간인이 죽었던. 네.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대지진 앞에 일본인 2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더라면 연평도에 2명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우리나라 안으로 더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무섭다. 그렇죠? 즉, 국가가 없는 그 이전의 상태,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권. 여러분, 자연권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세요. 천부인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 이 인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자연권의 보장이 어려워요. 보장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자연권을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태어나지 않을까요? 사람 중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나요? 평등해야 되겠다라고 태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산,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권리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게 바로 자연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는, 법적 제도적 구속이 없는 그런 자연 상태라면 대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 또는 어디 외부의 그런 침입, 이런 것에서 나의 생명, 나의 자유, 나의 재산, 이런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아, 이거 노란색만 두개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한 자연 상태가 불안전하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하다. 당연하죠. 불안전하니까 국가 상태 같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 계약을 누가 했다고요? 개인들이 했어요. 여러분 이 개인들 어때 보여요? 진짜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국가가 없다면,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없다면, 아,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이런 권리들을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이 계약해서 국가를 만들어야지. 즉, 개인들이 국가 성립의 주체입니다. 이 개인은 어떻냐면 굉장히 똑똑해요. 즉,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의 대전제를 보면 뭐냐면 자연 상태는 불안전하다. 대전제. 그렇죠?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는 인위적 산물이다. 누가 만들어준? 개인들이 만들어준 인위적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요. 국가, 너는 우리 개인들이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야. 네. 빗대서 뭐 얘기하는데, 아무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계약서는요, 여러분, 국가는 내가 만들어준 거야.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계약을 통해서. 왜 만들어줬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자연권, 선부인권의 보장이 불확실하니까, 자, 여러분, 뭐요? 자연권을 국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인위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개인들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왕이, 국가로 상징되는 왕이 이 자연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억압한다면 어때요? 왕 물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 너 우리가 자연권 보장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왜 억압해? 물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은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정리할게요. 사회계약설의 대전제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의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홉스를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빼더라도 보세요. 국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홉스, 로크, 루소 하는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 불렀다? 자연 상태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 자연권들을 잘 보장받기가 어려웠다. 권리들을 보장받기 어려워서 똑똑한 아주 이성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했다. 목적은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는요, 개인이 만들어준 겁니다. 사회계약서를 정의하면 국가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해서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자연권 보장 불확실, 자연상태 불완전성, 이건 다 동일합니다. 홉스, 로크, 루소가. 이성적인 개인이 국가 성립의 주체, 국가를 만든 목적은 바로 자연권의 제도적인 보장이다. 그리고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까지가 공통점입니다. 네, 됐죠, 여러분? 이제 누구 가요? 누구 갈 거야? 홉스부터 가겠습니다.
흡수 나와라. 네, 나와라. 쭉. 네. 네, 흡수 나왔네요. 흡수의 사상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전제하에 각각의 학자들의 사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백을 뒀죠? 선생님이 거기다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개념 설명은 그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홉스. 네. 먼저 홉스, 로크, 루소의 그 사회계약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의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얘기하고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성이 어땠느냐, 인간의 본성이 어땠느냐를 짚고 가면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지금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왜 성립한 거지? 그럼 국가 성립 이전에 어땠길래? 이 얘기가 돼야지 사상 얘기가 되는 거죠. 국가 성립 이전에 어땠길래? 국가 성립 이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연 상태라고 불렀죠.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국가 성립의 이전의 자연 상태가 어땠길래 국가가 생겼다고 얘기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자, 볼게요. 인간이 모두 이성적이라고 한 데는 홉스, 로크, 루소가 같고요. 그건 전제하고. 자, 선생님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을 이렇게 딱 보면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딱 가보면 홉스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바닥을 가보면 인간은요 진짜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래요. 홉스의 책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요, 이 욕망 추구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욕망을 추구한다라고 홉스가 봤어요. 그래서 홉스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들이 모조리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키지? 하는 이게 강렬한 이런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자기 보존.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키지? 이거에 온갖 관심이 있대요. 인간이 원래.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겠죠.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국가가 생겼을까?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홉스, 로크, 루소 다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땠길래 국가가 생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망 추구하고 자기 것만 이렇게 지키는 존재였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 상태예요. 선생님이 저기 나무에 사과를 따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사과를 막 땁니다. 선생님은 키가 작아서 사과 여기 달린 것만 막 이렇게 따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최근에 좋아한 연예인이 고수입니다. 고지전 부구. 진짜. 그런데 저희 같은 동네에 사는 고수가 와서, 키가 큰 고수가 와서 그거 따기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위에 걸 막 따줍니다. 네.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것도 따줄까? 그래요. 어머너머 고마워 고수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수가 저기 가서 사다리 갖고 와서 사다리를 이렇게 좀 잡아줘.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딱 잡아줬어요. 고수가 저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달린 거 막 따요. 땀을 막 흘리면서. 사다리 잡으면서 막 봅니다, 고수를. 너무 고맙다. 멋있는 애가 이렇게 도와주기까지 하다니. 이러고 봤어요. 그리고 고수가 다 따가지고 내려옵니다. 바구니에 이만큼 담았죠? 담았겠죠, 사과를. 네. 실제로 선생님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수가 그거 무거우니까 자기가 집에까지 들어다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고마워 그랬어요. 네, 이거 들고 고수가 앞에 갑니다. 저는 사다리를 들고 뒤에 쫓아갑니다. 네, 이렇게 쫓아가요. 그런데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가는 고수가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걸음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다리를 들고서 뒤에서 보면서 점점 멀어지죠, 이렇게. 쟤 뭐지? 저거 들고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열심히 딴 다음에 내 사과나무에서 저거 따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을 이상하게 먹고 이상하게 계속 생각하면 의심이 싹이 튼다고. 그런데 홉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그 본능의 바닥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 저거 들고 도망가는 것 같아.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본 순간 인간은요. 내 걸 지켜야 되겠다. 내 재산 저 사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 들고 있던 사다리로 가서 가격을 팍 합니다. 이런 국가 상태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가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죠. 혼나죠. 그런데 지금은 자연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격해도 누가 혼나는 사람 없어요. 막 내 사과 훔쳐가려고 그랬지. 나의 판단입니다. 네. 고수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못된 것, 내 노동력만 훔쳐가려고 그랬구나. 싸워요, 둘이. 팍팍. 자, 보세요. 홉스는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생명, 내 재산만 지킬까에 혈안이 돼서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판단. 쟤는 못 대낼 거야. 쟤는 내 것을 훔치려 했을 거야. 달아나는 거야. 이렇게 사적 판단과 사적 판단이 부딪히면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전쟁 상태가 되죠. 전쟁 상태입니다. 서로 다 못 믿어요. 의심, 대립, 갈등.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폭발했어요. 무섭죠. 그렇죠? 정리를 해볼게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 거 지킬까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아주 이기적인 판단만 해서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내 힘을 써서 처벌해가지고 내 것을 지킬 그럴 내 힘을 내 맘대로 쓸 자유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되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살아간다라고 해봅시다. 정말 지옥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 집에 사놓은 내 컴퓨터를 누가 들고 갈까봐 무서워서 진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밖에 걸어 나가면 교통체계 신호등이 없어서 언제 어디서 차가 와가지고 나를 치지 않을까 무서워서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컴퓨터를 누가 가서 훔쳐가면 그러면 나도 남의 집에 가서 빨리 훔쳐와야 돼요. 생지옥이죠. 그렇죠. 왜? 인간은 이기적이라.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지킬까, 내 생명 지킬까만 혈안이 돼 있어서. 아주 개인적인 판단들만 해서. 그래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랬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되겠죠. 생지옥이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이 사적 판단이 문제죠. 제가 분명히 내 걸 갖고 도망갈 거야. 쟤는 못된 애야. 이렇게 내가 그냥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판단과 사적 판단이 부딪히니까 이기적인 이 판단들이 부딪히니까 이런 아수라장 전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개인들이 그래 이 사적 판단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유일한 판단자 이게 여러 판단이 부딪히니까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만 판단하면 그럴 일이 없죠. 너네 싸우지 마! 한 사람 판단 딱. 유일하고 말을 들어야 되니까 강력한 판단자가 등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이 유일하고 강력한 판단자가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들은 똑똑한 개인들은 이제 사적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내 걸 지킬 권리를 갖고 타고났다고 그랬잖아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쓸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만 힘쓰나요? 고수도 힘써갖고 둘이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쓸 자유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포기하기로 하고 국가를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는요, 유일하니까 왕이죠.
왕. 유일한 단 하나.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죠. 그래서 절대 왕정을 옹호했습니다. 누가? 홉스가요. 그래서 홉스의 국가 성립 이론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와 같았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이렇게 판단하는 그리고 힘을 쓰는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고 유일하고 강력한 절대 왕에게 권리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 절대 왕에게 전부 양도, 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전부 넘겼습니다. 전부 양도했고요. 넘겼습니다. 전부 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홉스는 얼마나 이 왕이 절대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동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아주 강력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홉스의 책 제목도 리바이어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알아두실 거 있어요. 자, 볼게요. 절대왕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절대왕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권리는 누가 줬다? 신이 줬다. 왕권 신수설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절대왕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똑똑한 개인들이 왕권을 준 거죠. 그래서 왕권은 누가 줬어요? 왕권은 개인들이 준 겁니다. 뭐 이런 용어를 잘 안 쓴다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준 겁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에 따라 절대 왕정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이기적이다.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 사적 판단한다.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전부 넘겼다. 그래서 절대 왕정의 모습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홉스 정리했습니다. 정리되셨죠? 이제 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로크 갈게요. 로크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연 상태를 보라고 했어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가 어땠길래 국가가 만들어졌지? 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홉스는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크는 달라요. 로크는 이 자연 상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좋네. 좋은데 왜 국가 만들었을까? 아, 로크 나왔네요, 로크. 예, 더 얘기를 좀 가볼게요, 여러분. 자연 상태가 초기에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했던 이유를 로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로크는 공동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 소유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볼게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가서 열매를 따옵니다. 예, 같이 가서 따러도 가고, 또 여기 황무지 뭐 이렇게 그냥 노는 이런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심어진 아무거나 가져다가 따다 먹습니다. 예, 몇 시에 딱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서 열매 따고 그 다음에 여기 곡식 이렇게 해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거 보시면 다 같이 가서 사냥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평화로워요. 그래서 원래 초기의 자연 상태에는 로크는 공동 소유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 소유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상태면 국가가 생길 리가 없죠. 이 자연 상태가 불완전해져야 국가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로크의 말에 따르면 이 공동 소유였던 이 열매 또는 이 곡식에 여기에 노동력이 들어가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유재산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고수처럼 부지런한 애는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산에 이렇게 달려있던 열매는 우리 모두의 것이죠. 여러분 등산하다가 가서 그 나무에 막 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저도 따고 다른 사람도 따고 공동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딱 따서 노동력을 투하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 이렇게 자기의 바구니에 담아 놓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바구니에 그 고이 담긴 열매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긴 걸 본 순간 아, 저거는 누군가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공동 소유였던 것에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이게 개인의 소유가 돼요. 더 가볼게요. 누군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여기 가서 곡괭이질을 해가지고요. 예, 밭을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쫙 해낼 수 있어요? 보통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즉, 정말 중요한 말, 노동력이 들어감으로써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하고 네, 아주 튼튼한 사람하고 노동력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죠.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공동소유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노동력이 들어감으로써 사유재산이 생기고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지만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 인간성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성을 한번 봐야 돼요. 네, 이렇게 가볼게요. 로크는 인간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지설. 이 백지설을 뭐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정리하면 더 막 깊은 얘기가 있겠죠. 네,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로크 생각에는 백지와 같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백지설이래요. 경험을 강조하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백지와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동 소유할 때는 평화로웠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창고에다가 그득 쌀을 채워놓고 열매를 채워놓고 그러고 삽니다. 그거 보면 어때요? 와, 저거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죠. 즉, 탐욕스러운 인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범죄가. 약탈. 그럼 어때요? 저 진짜 고생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밤 따놓고 사과 따놓고 이렇게 채워놨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훔쳐가면 그쵸? 정말 미치죠. 미칠 노릇이죠. 어때요? 이때 자연 상태입니다. 법적, 제도적 구속 없어요. 강제력 없어요. 내 거 내가 지켜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죠. 어떻게든 찾아내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어떠냐면 다시는 못하게 하겠어 하고 과도한 처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개인이.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처벌권을 갖습니다. 자연 상태는 법적, 제도적 구속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자연 상태에서는 법도 없고 실정법도 없고 당연히 재판관도 없고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할 집행 권력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처벌하죠. 처벌할 때 다시는 못하게. 쌀 한 가마니 훔쳤는데 다시는 너 못 훔치게 엉덩이 100만 대.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처벌받은 이 탐욕스러운 인간은 뭐 반성할 수도 있겠지만 분노와 복수를 낳겠죠. 분노가 복수를 낳고 또 이렇게 계속. 자연 상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를 가보니까 여러분 자연 상태가 뭐냐면 내 권리, 자연권, 내 여기서 특히나 로크가 강조한 이 권리가 재산권이었습니다. 내 이 재산권을 지키기가 참 어렵구나.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구나.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웠었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잠재적으로는 투쟁 상태구나. 여러분, 홉스는요,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라고 얘기하지만 로크는 잠재적으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의 이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요? 개인들은 똑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아유, 좀 반드시 이쁘게 해야 되는데. 네.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는 뭐였어요? 내 재산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처벌권을 행사하다가 과도하게 처벌해서 분노가 복수를 낳고 이런 과정을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 똑똑한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처벌권만 넘겨야 되겠다. 처벌권만 넘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처벌권만 넘긴 일부 위임, 처벌권만 믿고 맡긴, 여러분 신탁회사 들어보셨죠? 일부 신탁, 믿고 요거 맡긴, 이런 아주 공정한 심판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공정한 심판자가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생겨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게 공정하게 처벌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보시면 공정하게 심판해야 된대요. 공정하게 심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법이 필요하죠. 법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 이 법 제도는 의회가 만들고 이 법 제도를 의회가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 집행하는 건 왕이 해라. 이렇게 이권으로 분립하죠. 이권 분립의 국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홉스는 유일하고 강력한 판단기구 절대 왕정이었다면 이 로크는 법 제도를 의회가 만들면 그거에 따라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긴 있는데 법에 입각한 그런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있긴 있는데 이 왕은 입헌군주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그런 군주입니다. 그래서 로크가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였고, 여러분 의회가 하네요. 그래서 대의제도 옹호를 했어요. 대의제란 용어는 뒤에 가서도 많이 배우실 거예요. 또는 간접민주정치 이렇게 또 옹호를 했습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정한 심판자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가 어려웠으니까 국가, 너는 법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판하거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재산을 잘 지켜주거라. 개인들의 재산권 보장이 바로 목표다라는 겁니다. 네,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잘 보장해주게 법제도 만들고 처벌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처벌권만 잘 행사해야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침해하면 그때는 이 국가를, 만약에 이 재산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협하게 되면 그렇게 될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저항을 해서 다른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로크가 얘기했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로웠지만 노동력을 투여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인간은 백지와 같아서 그거 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나타나고요. 과도한 처벌로 인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요. 잠재적 투쟁 상태에 내 재산을 지키기도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내 권리를 모두 국가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처벌권만 넘겨줬습니다. 처벌권만 잘 행사해, 공정하게. 왜냐하면 우리 재산권 잘 지켜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 국가가 이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이 목적을 위협하게 되면 국민은 처벌권만 넘겼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다른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루소로 가겠습니다. 네, 짠. 여러분,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사실 이 속에는요, 여러분 어려운 선지에 나왔던 그런 것들도 다 녹여냈습니다. 노동력을 투하함으로써 사유재산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런 선지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것이라든가 뭐 등등등.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죠? 선생님 잘 썼나요? 아까 로크 세 번째라고 썼나? 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루소입니다. 루소 보겠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가 누구와 마찬가지로 루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네. 근데 왜? 자,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떨어져서 사니까. 즉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는 각자 격리되어 있고 고립된 삶을 사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사회에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태초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살았대요. 따로 살면 누구랑 비교할 일도 없고, 그리고 욕심을 부릴 일도 없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남을 보니까 이렇게 욕심도 생기고, 쟤는 왜 저만큼 가졌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근데 따로 살면요, 비교할 일도 없고 욕심을 가질 일도 없고,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웠다라고 루소가 얘기해요. 그리고 루소는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선하다.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국가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루소도 자연 상태가 불완전하니까 국가가 생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이유는 각자 격리되고 고립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살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살았을 때는 자유롭고 평등했는데 그럼 왜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뭐 사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여 사는 것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죠. 그런 것도 있겠고, 루소는 자연재해 때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큰 지구에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대지진 또는 화산,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살 수 없는 땅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땅에서 다 모이고 살 수 있는 땅들로 모이면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도 교실에 가보세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쟤는 외모가, 쟤는 돈이, 쟤는 힘이. 즉 모여 살면서부터 사람들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야 하길 바래요. 그 말을 루소는 어떻게 했냐면 허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나는 돈이 많아. 나는 힘이 세. 나 이뻐. 봐봐. 이렇게 하는 그 욕구 거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허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소는 이 허영 때문에 자연상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힘이 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누굴 누릅니다. 지배 복종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참 당당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참 당당하지 못해지기도 하죠. 좀 비굴해지고. 돈, 외모, 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평등해집니다. 불평등해집니다. 이 불평등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게 루소의 생각이에요. 루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다시 말하면 돈이죠, 돈. 어떤 사유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당당하게 잘 안 돼요. 네.
네, 이건희 씨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되죠. 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다.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유재산의 차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은 정치적 불평등, 지배 복종 관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 있었던 그런 자유평등한 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가게 된다. 루소는 이 불평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루소가 쓴 책 이름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루소는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이때 각자 떨어져 살았을 때,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살았을 때, 그때로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자연재해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은 모여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루소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그래, 인간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착한 마음을, 정말 선한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게 바로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착한 마음을 루소는 뭐라고 했냐면 일반 의지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계약을 하자라는 거죠. 일반 의지, 다시 말하면 착한 마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선, 이것을 정말 완전 무결하게 착한 거, 좋은 거, 이것을 일반 의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을 실현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진짜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에 로크의 사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크의 사상, 입헌군주제에 대의제하는 건 굉장히 현실성이 있거든요.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일반 의지를 지금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일반 의지의 경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의지는 개인 의지와 개인 의지를 합치면 일반 의지가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요, 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강의 끝나고 자동차 운전하고 집에 가면, 밤늦게 가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신호 안 지키기도 해요. 예. 개인은요, 신호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통신호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빨리 집에 가려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개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개인들이 모이다 보면 참 이 사회는 살기에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그 의지, 다시 말하면 누구나 신호를 준수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 의지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진짜 살기 좋은 사회겠죠. 정말. 그런 사회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개인 의지랑 일반 의지가 딱 일치하지 않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개인의 의지도 신호를 준수하는 거고 일반 의지도 신호를 준수하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대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 자, 여러분, 이 개인들은 이 국가에게 어떤 권리를 줬습니까? 안 줬죠. 그냥 공동선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계약을 할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인권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권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가분, 불가양. 주지도 않고요. 어떤 권리를 나눠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어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여전히. 그래서 국민 주권이고요. 보세요. 이 일반 의지를 누가 대표가 실현해 준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국민들이 직접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소는요, 직접 민주주의를 신뢰했어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가 애초에는 평화로웠던 것은 각자 따로 떨어져 살아서 모여 살면서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허영에서 불평등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렇게 참 선하고 그런 상태로 갈 수 없을까? 인간이 원래 선한데 어떻게 그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애초의 착함, 그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해서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반 의지 대표한테 대신 실현해달라고 말한 적 없고요. 왕한테 맡긴 적 없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 아무런 권리도 나눠주지 않았다. 불가분, 불가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한강 한주제 원칙이죠. 사회계약설은 자, 앞에 보셨다시피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쭉 1시간을 넘게 한강 좀 이렇게 빠듯하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홉스, 로크, 루소를 정리하면서 문제풀이하면서 확인하고 다음 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는데요.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안녕.